아니 훈훈쌤 오늘 그 코스피 증시 보셨어요? 너무 네. 폭락했던데?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 정도 코스피가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6%,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 현대차 마이너스 5%.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플러스 5% 정도 그렇게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유는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멤버십 방송에서 이미 오늘 폭락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0시에 연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공전이잖아요. 공전 또는 휴전인데 그런 선언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2주 동안 더 고강도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사실은 좀 이란을 비하하는 말들도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시장이, 어제 멤버십 방송할 때 9시가 최고점이랄 거라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틀어볼게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 휴전 공전인데, 이게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급락을 시작할 거고 1600까지 봐야 된다. 제가 코스피 4600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하루에 그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루에 아침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특히나 차트 추세로는 그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을 보고서 말씀드리면 8%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녹색 선으로 보이는 61선을 이탈하는 것들이 중장기적인 훼손이거든요. 여기 60일이라고 녹색 선이 체크가 돼 있죠. 이 61선을 깨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중장기적 훼손인데, 이틀 전에 깨졌었고 어제 반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틀 전에 깨질 때도 61선이 언제 깨졌냐면 이 이후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거든요. 대략 작년 8월입니다. 한 8개월 만에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골든크로스 이후에도 중장기 평선에 61선과 121선을 쭉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61선을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훼손이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특히나 고점에선 더더욱이나 그런 시그널 조심해야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3월 31일에 마이너스 4%로 개파락으로 깼잖아요. 이때는 다행히 버텼지만, 그래서 어제 반등을 하면서 버텨주긴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심지어 오늘은 제가 어저께 9시가 최고점일 거란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장초에 시가가 1.3%, 왜냐면 10시에 연설이었기 때문에 9시에는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는 당연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이었고, 오늘 아침에 기대감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1.3%에서 시작해서 5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다. 딱 연설 시작하기 직전부터.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안 나올 거라는 거를 이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엄청난 장대 음봉이 떴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3월 4일에 마이너스 12%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깨는 정도의 장대 음봉이고, 모든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21선을 제외한 5일, 1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한 번에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저가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은 당연히 있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하지만 그 외에 애매한 종목군들, 반도체가 아닌 애매한 종목군들, 특히나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그 실적 발표에서 4월 중순에 좀 떠버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 정도로 일단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주제가 주식 시장의 이해예요. 사실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2주 안에 끝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공전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완화된 메시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거에서는 좀 벗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종전 선언을 해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로 소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가 깨진 상황, 결국에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명분을 들어서라도 당연히 주가를 하락시키기 마련인 거고요. 최근에도 구글에서 얘기했었던 메모리의 비효율성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추가적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논문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상세화된 것 뿐인데, 그게 사실은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그거에 좀 더 가속화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열된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초보자들은, 특히나 1조 이하 종목, 코스닥 종목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수 제재차에도 보면 시장이 항상 최우선이잖아요. 어저께 같이 폭등하는 시장, 어제처럼 지수가 8% 폭등하는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를 사도 수익이 납니다. 아침에만 샀었으면 최소한 3%에서 많게는 10% 이상, 20%까지 수익 난 분들도 있었겠죠.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 주식 아티스트를 통해서 추천드렸었던 RFHIC는 24% 상승을 했잖아요. 우상향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 쌍봉을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전일 고점인 92,000원 저항대를 잡고, 그래서 저희 목표가 15% 달성해서 제가 메시지도 남겨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좋아하는 종목들은 그러한 시장의 단기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눌림목이 될 수 있고 다시 반등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오늘 같은 날은 뭐 2,400개 종목 중에 한 2,200개 정도가 하락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도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초보자들은. 그래서 이런 날은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초보자들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 8강 주식시장의 이해 해볼게요. 물론 차트 공부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거 재무제표로 보는 것도 좋고 수급을 판단하는 것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재테크 경험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재테크 경험을 통해서도 느낀 거는 돌아가는 판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상승기인가 부동산 하락기인가를 판단하는 것들, 아예 발바닥은 못 맞추겠지만 최소한 무릎 정도까지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반대로 고점 머리 정수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깨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깨 정도에선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볼게요. 주식 투자가 과연 뭘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뭐 이렇게만 사면은 사실은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럼 재무제표가 나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꾸준히 사면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워런 버핏이나 이런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해안을 갖고서 미래에 성장할 종목들을 좀 앞서서 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약 5년 전에 투자했었던 상사 관련된 주들도 지금은 엄청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미리 앞서서 기업 판단을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밸류에이션을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세력들의 투기판, 안 그래도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세력설에 의해서 약 이틀 동안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한때는 코스닥 1위 기업이 됐었다가 지금 코스닥 1위 기업이 사실은 하한가 맞는 일도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데 3월 31일에 하한가가 나왔고 어제는 마이너스 4%로 강보합으로 버텨줬는데,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현재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은 최고점 대비해서는 128만 원이던 종목이 현재 60만 원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50%가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50%인 종목이 본전 만약에 120만 원의 3분이 있다면 현재 60만 원이 됐어요. 그럼 50%가 떨어졌는데, 그럼 이 60만 원인 사람이 본전 자기 가격에 가려면 100%가 올라야 되죠. 50%만 오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진 50%가 아닌 100%, 결국엔 2배가 올라야지만 본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대형주가 지금도 시총이 18조 정도 되는데 이 18조짜리 대형주가 2배가 오르는 일은 특히나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제가 앞선 강의에서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던 명확한 섹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런 종목들로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매수매도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아예 초보자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뭐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사이트에 들어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뭐 방언은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면 이제 삼천단 제약의 홈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억울할 수 있어요. 회사 차원에선 억울할 수 있는데, 그 제일 논란이 됐던 메시지가 첫째 날에 있었던 내용이죠. 첫째 날 폭락에 있었던 뭐뭐뭐 아이디라는 블로거가 주가 조작 중이다. 그리고 작전주 대놓고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 무근의 글로 시장을 혼돈케 하고 있고, 두 번째로 IM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추가 임상을 해야 된다는 글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대응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회사 차원에서 어떤 풍문이 있었다고 했을 때 풍문에 의한 해명 공시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특히나 시총 1위의 기업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대로 투심을 잃게 하는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의 일부기 때문에, 왜냐면 단지 삼천당 제약이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 전체에도 악재고요. 삼천당 제약의 폭락은 ABL 바이오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이너스 11%죠. 코rum 티슈진도 마이너스 8%고 펩트론도 마이너스 10%, 리가켄 바이오 마이너스 11%에 무슨 얘기냐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이너스 3%거든요. 제약바이오만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천단 제약이 3일 동안 폭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같이 삼천단 제약이 반등을 못하고 22%나 빠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신뢰를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작전주 논란에 휘말려서 이 종목만 날아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었던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까지 같이 폭락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또
또한 이런 것들은 시장 전체에 약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의 원칙 어떤 게 있냐면 주식 투자는 결국엔 논리적 판단이란 부분도 있을 거고 비논리적 판단이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논리적 판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크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경제 지표 또는 주식 지표, 제가 말하는 수급, 재무제표, 재료, 뭐 차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논리적인 지표. 물론 차트 같은 경우도 후행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논리상으로는 너무 우연의 일치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수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크로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치 분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논리적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비논리적 판단. 이 장표는 오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5년 전부터 하던 주식 강의 장표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세력의 수급, 풍문, 테마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죠. 풍문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블로거가 이렇게 세력론을 제기하는 것도 풍문이죠, 일종의. 근데 그런 걸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가 있는 게 이런 주식시장의 비논리적 판단의 요소고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가 대선주죠. 이제 얼마 뒤에 지방선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큰 이벤트는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선주니까 대선주에는 제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 대선 후보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10배씩 상승하고 합니다. 단기간에. 그리고 정책 관련된 주들도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소형 건설사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이 같다고 해서 그 동문 그 학교 뭐 말해서 대통령이 성균관대학교를 나갔다. 그럼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어떤 사람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비단 내가 그 주식을 안 한다, 테마주라고 비하할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수익을 일부 낼 수 있기도 하고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실적주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이 종목들 때문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특히나 대선 시즌에는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적절하게 활용해서 매수의 기회를 삼거나 반대로 대선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 주가들이 원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형적 차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 있죠. 뭐 가수 임창정 씨도 연관이 됐었던 삼천리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의 기형적 차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습니다. 7만 원대에서 52만 4천 원까지 21년도부터 2년 반 동안 작업을 한 거죠. 이거는 세력주라고 이미 판별이 됐죠. 그리고 경찰 수사도 이뤄졌고 검찰에서 수사도 됐고 지금 나덕연을 비롯한 일당들은 복역 중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이때부터 4월 24일에 하한가를 시작해서 하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연속으로 하한가가 나오면서 52만 원이었던 게 약 10만 원대까지 마이너스 한 90% 정도 폭락한 사건입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연루되어 있었던 여러 종목들이. 근데 사실 삼천리 차트가 이 당시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방송을 삼천리 차트를 가지고 뭐 이 당시쯤에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기형적인 차트다. 어떻게 매일매일 1%, 2%씩 상승할 수 있냐는 식으로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약 한 4, 5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 저희도 사실 삼천리를 몇 번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나중에는 겁이 나서 저희는 5일선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하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서 대응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에코프로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럴 때는 사실 그 전날에 종가를 깨면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에코프로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형적 차트의 대명사인데 20년도에 1000원대이던 종목이 21년도에 약 1년 10개월 만에 30배 정도가 오른 그런 차트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도 시총이 10조가 넘었을 때인데 지금처럼 수급이 풍부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렇게 매일매일 첫째 날에 15%가 올라가는데 두 번째 날에도 6%, 세 번째 날에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전날의 종가를 손절 라인을 자동 매도로 걸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손해를 그래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기형적인 차트를 보이는 종목들은 전날에 종가를 깨게 되면은 차트가 훼손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종목들마저도 매매법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주식에 대한 매매에 대한 원칙이 있는 분들만 접근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초보자들은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게 왜냐면 이 종목 말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도 물려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카카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카카오는 차트를 보시면은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은
카카오는 거의 박스권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인터넷 시대, 코로나에 비대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폭등을 한 종목이었고요. 2020년도 시가가 3만원대였었는데 그때 고가가 8만원대까지 약 2.5배 정도 상승을 했었고 21년도에는 7만원대에서 17만원대까지 결국엔 3만원대에서 약 17만원까지 5배 정도가 상승한 초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주라고 하는 이유는 15조 정도 되는 종목이 이렇게 몇 배씩 오른다는 거는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물론 코로나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긴 했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대형주가 폭등하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었는데요. 이 날짜가 아마 보이실 건데 2020년 6월 21일에 나온 날짜입니다. 저도 이 당시에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IPO의 카카오, 비상정의 네이버, 자회사 정책이 가른 시총 정책이라는 내용으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 역전 후 그러니까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총 기존의 강자였던 네이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터넷 업종인데 신흥기업인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총을 역전한 많이 이슈가 됐던 일인데 격차가 3조 원으로 벌려졌고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줄줄이 상장을 앞둔 카카오의 자회사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 지분 가치는 33조 원 이상으로 그래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게 여기 날짜가 제가 기사 날짜가 2021년 6월 21일이라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6월 21일에 아침에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리포트가 나와서 카카오의 비상장 자회사의 시총이 대충 따져도 33조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봉으로 한번 그 날을 가볼게요. 2021년 6월 11일 6월 21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15만 5천 원일 때 그러고 나서 15만 5천 원인데 19만 원까지 간다고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 2% 다다음 날에 6%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애널리스트가 자회사 가치만 해도 33조 그러니까 전체 가치가 아니라 자회사 가치만 해도 33조 아직 비상장한 근데 얘네들이 그 당시에 뭐 카카오페이도 상장하고 카카오뱅크도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상장들을 여러 가지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어발식으로 모든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비상장 자회사가 100개 가까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회사 가치가 33조인데다가 19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을 15만 원대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 23일에는 막 6%까지 이렇게 오르기도 했어요.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심지어 이날은 갭을 띄웠어요. 24일 갭으로 1%를 띄워서 시작했는데 그날 마이너스 7%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죠. 그러고 나서는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많이 손해를 봤던 분들은 이때 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빠지면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샀던 분들은 결국에는 이 폭락을 다 맞게 되고 이때는 또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또 지지가 한참 이루어지다가 또 이때 사신 분들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폭락 멈췄나 보다. 왜냐면 고점 대비해서 40%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12만 원대 사셨던 분들은 또다시 이 폭락을 맞게 되고 이 계단식 하락 가장 주식에서 무섭다는 계단식 하락을 맞고서 현재 4만 원대 그렇다는 얘기는 17만 원대 종목이 4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면 한 마이너스 한 75% 정도 되겠네요. 뭐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었으면은 마이너스 75%라는 거는 거의 한 3배 이상 바닥 대비해서 상승을 해야지 본전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평생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 이동평균선 대도 라인 나왔을 때 바로 다 손절하라고 했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때가 아마 한 15만 원대, 14만 원대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30% 정도로 손해를 막았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증권사 레포트나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재의 상황은 최고점 이틀 전에 나온 기사를 보고 샀던 분들은 손절하지 않았으면 엄청난 손해를 마이너스 한 90%까지 갔다가 현재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됐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카카오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재무제표만 사실 조금 보실 수 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과도한 급등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 순서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란 종목은 재무제표나 수급으로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수급으로서 오른 것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유동성 장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풀었었고 근데 그런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돈이 풀린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결국엔 재료성 이렇게 비상장 자회사라는 이슈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이런 거에서 상승을 했었던 넷플릭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글로벌 기업과의 이런 비슷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가 21년도부터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관련된 치료제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화이자나 양산에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올랐었던 폭등했었던 주식이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원주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 카카오의 차트나 카카오의 급등을 비논리적 판단
판단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라는 재료 때문에 급등을 한 거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다시 원주가로 온 겁니다. 그러는 이거는 충분히 내가 과욕을 부리지만 않으면 일정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수익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다 마찬가지죠. 코로나 수혜주로 급등했었던 인터넷,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던 제약바이오, 게임주들 이 당시에 뭐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왜냐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럼 집에 안 있고 밖에 나가잖아요. 당연히 폭락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좀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도 내가 최고점에 팔진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래도 큰 손해는 줄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